대만에서 많은 그 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신 대학 신문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총장님 계신데 경륜 높으신 총장님 앞에서 제가 발표할 게 약간 쑥스럽네요. 근데 하여튼 저보고 좀 해달라고 신문사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심부름하는 마음으로 느꼈던, 아마 총장님 다 같이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느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발표에 앞서서 잠깐 저희 소견을 좀 말씀드리면, 하여튼 뭐 3박 4일 내내 참 아주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런 참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아주 꽉 누르고 있어서 참 우리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또 많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1992년도에 교육부에서 해외 파견 연구 교수로 선발돼 가지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방문 교수로 1년간 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영국 옥스퍼드에는 옥스퍼드 대학이 있었고, 옥스퍼드 폴리텍, 그다음에 포워드 에듀케이션 칼리지 FE가 세 기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92년도에 영국의 존 메이저 총리가 전부 다 2년제 폴리텍을 대학으로 승격시켰습니다. 획기적인 사건이었었죠. 그래서 왜 그렇게 승격을 시켰나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봤더니, 첫 번째로는 직업교육의 수준이 올라가서 그 직업교육의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기 위해서, 직업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 대학으로 승격시켰고, 두 번째는 폴리텍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유학생들이 오질 않아서 해외에 직업교육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똑같이 유니버시티로 바꿨다 해가지고 그때 가서 봤더니 전부 다 교수들이 석사들, 박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박사 교수 초빙하느라고 뭐 아주 난리를 치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지나고 난 다음에 2000년도에 제가 전국 산업협력시장 협의회장을 할 때 우리 산업시장님들하고 같이 영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8년 후에 그 학교를 가봤는데 그 대학 이름을 옥스퍼드 브룩스 유니버시티로 바꿨습니다. 폴리텍을 이름을요. 근데 8년 전에 봤던 대학과 너무도 다른 엄청난 장족의 발전을 한 걸 보고, 이렇게 수업 연화 하나 다양하게 해줘도 대학이 이렇게 발전하는구나. 유학생도 물론 많고 여러 가지 학급의 수준도 향상된 걸 보고 참 부러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와서도 계속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전문대학의 수업 연화를 다양화해줘야 되겠다, 해야 된다는 요구를 했었죠. 그때에 2000년도에 제가 다시 그때 대만을 갔었습니다. 대만에 지금 과학기술대학을 갔었는데, 그 당시에 대만 과학기술대학이 이제 학사과정을 처음으로 막 열어줄 때였었어요. 마찬가지로 갔을 때 보면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보다도 훨씬 더 못했던 그런 사립 과기대가 이번에 가서 봤더니 또 워낙 또 다른 대학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참 어떤 부럽기 한이 없었어요. 이번에 와서 보고도요. 그래서 참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문 대학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가졌었는데,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만에서 가서도 보니까 정책을 정부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직업교육을 발전시킬까라고 하는 거를 정부 주도하에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를 대학에다가 뿌려서 그래가지고 정책을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가 됐었는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정부에서 제대로 직업교육 정책을 수립을 해서 강력하게 그거를 추진한 적은 한 번도 제 기억에는 없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지나간 일입니다만, 대만에도 보면 과기대가 국립대학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도 제가 처음에 전문대학 교수로 근무할 때는 경기공업전문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공업전문대학, 천안공업전문대학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지으셔서 뒤에 사학과라면서 미리 좀 표시해 놓을게요. 명문 전문대학들이 나중에 또 분명히 이 얘기하면 나중에 또 27개 정도가 국립전문대학이 있었습니다. 국립전문대학이 있어서 같이 이제 정부에서도 관심 갖고 했었는데 2000년도 초반인가요? 그때쯤 돼가지고 국립전문대학이 전부 다 일반 대학하고 통합이 됐어요. 전부 통합되고 국립전문대학이 없어졌어요. 지금은요. 유일하게 재활복지대학 하나 있나요? 그리고 모든 국립전문대학이 일반 대학에 편입돼서
하다못해 마지막에 메디칼 국립의료원센터 그 전문대학도 그 다른 대학에 다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 살인만 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오히려 더 만약에 국립이 있었으면 교류가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질 텐데 국립전문대학이 다 없어서 살인만 있다 보니까 정책에서도 오히려 더 소외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 늦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오랜 시간 아까 이규 회장님께서도 참 14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학 내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며칠 전 얘기를 했는데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하려고 실업계 고등학교죠. 전문계 고등학교인데 학생 모집하려고 중학교를 다니는데 중학교 학생이 없답니다. 찾아볼 수가 없대요. 그렇게 학령 인구 감소가 정말 실감난다고 하면서 클래스를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사를 또 어떻게 할까 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3년 후면도 우리 전문대학에 또 다가올 미래라고 할 때 정말 바닥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 앞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고등교육, 직업교육에 대해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전문대학은 참 어렵게 그냥 고사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만이 우리한테 주는 그런 직업교육 시사점이 어떤 것인가를 한 6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일반 교육과 기술 직업 교육의 투트랙 체제가 아주 강건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석사 박사 과정까지도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직업 교육 투트랙은 정말 우리 꼭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반드시 이 직업 교육의 투트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방법은 2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전문대학을 우리가 그동안 요구했던 것처럼 뭐 적어도 석사 과정까지를 포함한 그런 그 수업 연한 다양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저희가 그동안 요구했던 내용이고 저는 좀 나아가서 봤을 적에는 지금 대학 수를 비교해서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그 대만 같은 경우에도 총 대학 수가 157개인데 일반 대학 70개, 과학기술대학이 60개, 거의 반반의 비율로 하는 걸 볼 때 지금 사실 뭐 직업교육이 전문대학 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통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대학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을 다 통합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 통합된 대학만 300개 대학이 되죠. 일반 대학 200개, 한 350개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136개니까 336개 정도가 되면 거기서 한 반반 나눠서 직업교육대학으로 갈 대학들을 자원을 받고 그다음 연구교육중심대학으로 갈 때를 받아서 그 대학이 선택에 의해서 가는 그러한 큰 교통정리를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을 통합해서 학술중심대학과 기술직업교육대학으로서 투트랙으로 재편한다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 대학에서 직업교육을 할 적에도 뭐 피부미용과를 2년제를 하고 싶지만 지금 현재로는 4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반 대학에서도 자유롭게 그 수업 연을 줄여서 할 수도 있고 우리 대학에서도 또 전문대학에서도 필요하면 석박사 과정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투트랙 제도를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대만에서의 그 경우를 보면 이런 참고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에서는 정말 모든 것이 그 정부에서 주도가 돼가지고 법을 제정하고 직업교육 제조 방안, 제조 계획 거기에 따라서 직업교육부를 공표를 하고 그 다음에 강령을 또 만들어내서 공표하고 그 강령에 대해서 또 시행하고 다시 또 갱신하고 계속 피드백을 PDCA를 국가 차원에서 직업교육 정책의 PDCA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대학에서 PDCA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서도 직업교육진흥법을 제조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강령도 만들고 시행 방안도 만들어서 아주 강력하게 직업교육의 시행을 관리 감독해서 성과를 분석하고 나서 다시 또 PDCA를 하는 그러한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지금 그 전문대학 교육협의회하고 그다음에 교육부하고 팀이 만들어져서 직업교육 그 정책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직업교육진흥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꼭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 기관 평가 인증과 대학 재정 지원 사업과의 개선에 어떤 걸 좀 아이디어를 봤습니다. 우선 크게 놀란 건 저도 평가 인증원장 초대 원장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좀 획일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평가 지표에 따른 당락 만족했느냐 안 만족하지 못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획일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대학마다 특성에 살지 못해서 여러 대학에서 불만이 많이 나온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대만의 경우에는 보니까 상당히 유연성 있게 그 대학의 특성을 살려주면서 그 대학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대학은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적어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진행해서 그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지 그런 프로세스를 검증하는 것으로서 인증을 주는데 우리는 전체가 다 모든 대학이 하나의 잣대로서 평가하는 그런 획일적인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조금 특성화를 살리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관평가 인증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대학만에서는 이렇게 그 대학평감협회나 인증기관에서 해가지고 그 돈을 지원하는데 그 기본 베이스로 학생 수에 맞춰서 일정 수의 그 금액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그 대학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런 쪽의 특성화 사업에 지원하는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체 다 받으면 받고 못 받으면 못 받는 하나도 못 받는 대학들은 한 푼도 못 받는 뭐 이런 그 문제가 있죠.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낸 세금이고 모든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그 혜택인데도 불구하고 뭐 좀 그 혜택을 못 받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기본 베이스로 학생들의 어떤 그런 그 지원과 플러스 특성화 사업에 따른 지원을 해갖고 이원화하는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건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직업교육에 대한 그 정책을 일원화할 수 있는 정보 조직의 개편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우리 늘 말씀 뭐 하시는 거지만 전문대학은 굉장히 규모에 비해서 한 개 과 단위로 전문대 행정지원과에서 그 정책과인가요? 한 과에서 또 과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만의 경우에는 기술 및 직업교육사 해갖고 고등교육사와 동등한 그 직위를 가지고 있어서 거의 국장급에 해당되는데 동등한 지위에서 일반 대학, 직업교육대학을 같이 이렇게 그 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국장이 있어서 거기서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4개 과 종합기획과, 학교경영과, 산학협력발전과, 교육품질 및 발전과 이렇게 4개 과로 구성되어서 직업교육기관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대학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실은 좀 그 이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교육부와 노동부 우리는 노동부 안에 또 폴리텍이 또 있어가지고 또 직업교육이 이원화가 돼 있어서 상당히 아주 난백성이라고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직업교육의 정책을 일원화할 수 있는 일종의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직업교육훈련청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같이 그 우리나라 전체의 직업교육의 정책을 일원화해서 가는 그러한 어떤 그런 정보 조직의 개편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조직이 있어야만 정책을 입안할 수가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이런 그 직업교육 정책을 할 수 있는 정보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를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가면서 각각 일반 대학이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우리 또 전문대학이 하는 역할, 각각의 역할에 대한 거를 정의를 해줘서 우리 모든 전문대학이 한 방향으로 가면서 일반 대학의 직업교육과 서로 상충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의 직업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낭비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전문대학의 불이익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그 해소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직업교육에 분명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대만의 과학기술대학은 위에서 정책을 만들어주면 대학에서는
이 정책에 의해서 정부와 협업해서 진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요구하는 3창 교육, 창의, 창신, 창업 이것은 뭐 어느 과기대를 가든 간에 전부 다 그 세 가지를 화두에 놓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그 모든 전문대학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 직업교육의 철학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산업체 및 지역 사회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런 전문대학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장치와 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정 지원 확대를 생각해 봅니다. 가장 참 서글픈 얘기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 현재 전문대학의 우리 1인당 공교육비를 보면은 우리 5,817달러고 OECD 평균은 11,000달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일반 대학은 11,300달러입니다. 이렇게 반뿐이 안 되는 우리 공교육비를 가지고 전문대학 교육의 수월성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생각할 때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적어도 OECD 평균 정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재정 지원을 확대를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뭐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런 그 재정 지원이 모든 일반 대학과 동등한 수준으로 해가지고서 그 전부 다 똑같이 그 돈을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그 현재 고등직업진흥법에 거기 보면은 그 안에 고등직업교육 그 재정 교부금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법이 통과된다면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 생각이 되지만 하여튼 우리 전체 전문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그 재정 지원이 좀 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뭐 6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다 하나도 다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우리 수업 연한의 다양화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 우리 OECD 수준의 공교육비가 전문대학이 지원되는 재정 지원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대만의 과학기술대학을 방문하면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조금 일찍 왔는데 그 대만 그 갔다 오신 그 이야기 좀 듣고 싶고 이래서 정말 우리 총리님들이 이렇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니까 그 정말 이 고등직업 교육 우리 특히 전문대학의 미래는 밝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도 여러 가지를 느꼈고요. 제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제가 이제 특히 미래교육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 관련해서 얼마 전에까지도 또 근구안도 우리 고등직업교육을 포함해서 대통령에게 이제 이렇게 제시도 하고 했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이 교육에 대해서는 누구나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우리가 또 그 국회 미래정책연구회라고 제가 거의 뭐 제가 국회 정책연구회를 한 30년 하고 있어요. 같이 제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은 국회의원 한 20-30분이나 같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주요 아젠다가 지금 계속 저희들이 교육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뭐 우리 이기호 총장님이 또 좋은 또 결과가 나오면은 같이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좋은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최근 한 4-5년 동안 집중해서 이제 많이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미래 관련해서는 뭐 제가 한 15년 전부터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4차 혁명이 연계되면서 우리 그 조금 이제 우려하시는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직업 교육, 특히 전문 대학 교육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예전에는 굉장히 그 일반적인 어떤 저널리스트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이 표준화하고 정형하고 규격화돼서
표준화되고 교육화되고 정형화된 내용들을 얼마나 많은 많이 익혀서 그것을 이제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활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제너럴리스트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그게 이제 산업사회였고 얼마 전까지도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전에 아마 우리 다른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창의적이고 또 다양한 어떤 자기의 개성을 빗분 살리면서 현장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창의성과 다양성과 유연성,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어떤 그 능동적으로 현장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어떤 각 분야의 전문적인 그런 어떤 이 식견을 가지고 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 교육을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 봤을 때는 전문 대학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걸 더 강화시키고 그것을 더 하나의 그 아이덴티티를 강화시키느냐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오늘은 과연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과연 또 미래의 어떤 그런 큰 방향과 트렌드에도 맞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고등 직업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이나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깨와 소금 합하면 깨소금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깨와 설탕을 합하면은 뭔지 아시죠? 깨와 설탕을 합하면은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음.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그 서밋을 통해서 이 전문대학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어떤 그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간을 쭉 이어왔고, 오늘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이제 깨달음의 그야말로 결정적인 그런 어떤 마지막 장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간단하게 한번 사진 한번 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정도 이상의 바쁘게 살아왔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이런 일생이지만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대학대로 정말 열심히 모셔야 되는가 엄청난 속도로 엄청나게 바쁘게 살아왔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열심히 한다고만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것 플러스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 과연 우리 방향 맞는가? 잘못된 방향으로 뭐 이래서 정책을 막 드라이브하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뭐든 이끌어가다가 오히려 세상의 흐름과 또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갔다가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정말 큰 어떤 난간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세상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이 부분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식견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의 방향과 트렌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미래 사회 특성을 그냥 간략하게 한 4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4F 시대라고 저는 불렀어요. 하나의 이제 사회적인 특성이죠. 이 4F는 그 F로 시작하는 영어의 이니셜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 우리 BTS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BTS가 대표되는 것처럼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공감과 감성의 시대예요. 그래서 필링의 시대죠.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감성을 이제 작용에 따라서 그야말로 BTS처럼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정말 후폭을 일으킬 만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각 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와 스토리와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이 내용들이 지금은 하나의 그 필링을 줄 수 있고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하고도 공감이 돼야 학생들도 움직이고, 교수님들하고 공감이 일으켜야 교수님들도 움직이고, 정책적 차원에서도 공감을 일으켜줘야 정책자들도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서로 맨날 싸우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일단 필링, 공감 시대. 자, 두 번째는 뭐 보시는 대로 여기도 뭐 우리 총장님도 많이 계신데 여자 총장님들 포함해서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이라는 것은 여자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여성성,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성이라든지 굉장히 어떤 그 치밀함이라든지 사람들과의 공감 능력이라든지, 그래서 여성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사회적인 곳곳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미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서양에서도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지만은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성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더 뛰어난 말을 했습니다. 남존여비. 그죠?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다. 있을 만큼 굉장히 어떤 점에서는 좀 우리 여성을 중요한 그런 어떤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성성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 비빔밥이라는 걸 여기 보는데 비빔밥 특성이 뭡니까? 퓨전이죠, 퓨전. 융합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콜라보하고 협업하고 이제는 혼자서만 잘난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같이 협업하고 협력하고 우리가 전문 교육 이 협의회가 있는 것처럼 서로 협력해서 그래야 새로운 또 정책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서로 협력하고 협업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더욱더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빔밥의 가장 대표적인 비빔밥이 전주 비빔밥이잖아요. 예, 전주 비빔밥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예, 다음 주 비빔밥이죠. 예, 다음 주 비빔밥. 그게 이제 네 번째 F가 연결됩니다. 네 번째 F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같이 만났던 분들, 같이 이렇게 교류했던 분들인데 엘빈 토플을 포함해서 우리 조만간에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제 저런 그랜도 아마 다음 주에 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미래학자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교류하다 보니까 이제 느낌이 그래요. 예전에는 저희가 15년 전에 제가 미래학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미래학을 아는 사람 저하고 박영수 대표 두 명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은 미래를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미래에 관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만큼 미래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예전에는 20년, 30년 후만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는 5년 후, 10년 후 당장 내년도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곧 이제는 미래가 현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세계적인 경영학자 또 그런 말 했어요. 계획이란 것은 미래에 대해서 현재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현재 결정하는 것 그것이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를 모르면은 현재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면 갈수록 빠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나의 사회적 특성이고 그러면 우리 사회 전체적인 하나의 큰 트렌드 저희가 이제 국제미래학회에서 이 사회적인 큰 트렌드가 있는데 이 트렌드를 어떻게 하면 좀 우리 누구나 좀 쉽게 이해할 수 없을까 하게 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하다가 아주 A부터 Z까지로 포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면 A부터 쭉 돼 있어요. A부터 Z까지 과연 A부터 Z까지가 어떻게 세계적인 어떤 현재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앞으로 10년, 길게는 20년간의 어떤 미래의 트렌드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도 포함돼서 그 트렌드를 좀 그래도 읽고 그럼 그 트렌드에 따라서 산업도 변하고 또 교육도 변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도 변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그 트렌드를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가지 트렌드인데 그걸 A부터 저희들이 쭉 풀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아시겠죠? 그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는 답을 안 줬지만은 제가 줬습니다. 에이징. 그래서 저출산 이미 뭐 여러분이 다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나라는 저출산 1위고, 그죠? 고령화 1위고, 하여튼 이런 인구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20년,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영상인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48년 1월 10일 저는 서울에 사는 31살 소미예요. 30년 뒤 한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2048년 한국의 일상을 보여드릴게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선 결혼이나 출산이 꼭 필수적이란 분위기가 아니었대요. 우리 세대는 지금 한 해 17만 명 정도 태어나요. 지금은 70대 이상이 인구의 50%를 차지할 만큼 많대요. 10명 중 2명이 미성년자에 속하고요. 세계 1위 노인 국가를 앞두고 있죠. 이것은 폐교된 초등학교예요. 선생님이 7만 명 이상 남아돌았대요. 학교가 내년 문을 닫고 새로운 센터로 바뀌었어요. 2070년에는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 인구가 더 많다고 하는데 차라리 저도 빨리 나이 들고 싶네요. 회사에 도착했어요. 사무실의 한국인은 저 혼자뿐이에요. 고급 인재들이 해외로 많이 떠나서 외국에서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왔어요. 자, 시간 관계상 뭐
일단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아무리 우리가 멈추려 하더라도 속도가 늦어질 뿐이지 어느 정도는 유지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우리가 뭐 30만밖에 태어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도 끊임없이 저희들이 그 저출산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몇십 조를 퍼부어도 이게 계속 지금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또 다른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겠지만은 여전히 큰 틀에 예전처럼 120만, 100만 뭐 이렇게 나오는 한 해 출산율이 그거는 뭐 정말 요원한 그런 세상이다 그죠.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가 내년부터는 어떤 대학 입학 정원보다는 이 고등학생 졸업생이 작아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급격하게 지금 줄어가는 그런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어쨌든 뭐 당장 뭐 저기 보면은 대학 전체 그죠? 전문대 그다음에 그 우리 4년 대학을 포함해서 대학 전체 인원이 어차피 지금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바이오, B는 이제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단계의 4차 산업혁명을 뭐 5차 산업혁명을 이끌을 것을 바이오로 보는데, 그만큼 바이오 분야에 굉장히 새로운 어떤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문대학에서도 바이오와 관련한 이제 전공도 많이 있으니까 이 분야도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게 또 전 세계적인 이슈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전 인류가 해결해야 될 그런 고민이죠. 기후 변화와 그 기후 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새로운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포함해서 요즘 여러분 혹시 지구를 누가 지키는지 아세요? 지구를 지키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보일러 아저씨가 지킵니다. 그 광고에서 보시면은 콘덴싱 보일러 아저씨가 지구를 지키는, 그죠? 광고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만큼 뭐냐면은 모든 영역에 기후 변화가 연계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뭐 기후 변화 남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분이 기후 변화와 연계된 그런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뜨는 거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후 변화와 신재생 에너지가 새로운 어떤 분야가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디지털 인공지능. 그래서 뭐 지금도 디지털 세상이라 하지만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디지털 인공지능이 모든 곳에 다 포함되죠. 우리 내년부터 우리나라 가전회사 들이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죠. 내년부터 2020년부터는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지 않는 가전제품은 아예 생산을 하지 않겠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모든 가전제품에 이제 인공지능이 다 들어갑니다. 뭐 스마트폰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 외에도 모든 곳이 다 인공지능이 들어가면서 서로가 이제 디지털로 이렇게 작동이 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또 산업이 또 엄청나게 크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최적의 어떤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최적의 어떤 그 기운으로 기분이 좋게 이렇게 해주면서 상쾌하게 일어나게 해주고, 집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도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이런 인공지능과 연결되면서 새로운 어떤 패턴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가 교육. 우리 뭐 다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국제미래학회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 교육 보고서를 저희들이 우리 거의 뭐 전 현직 교육부 장관님 또 현직 총장님 포함해가지고 59분이 저기 1년 동안 정말 같이 심혈을 기울여서 대한민국 미래 교육 보고서라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많은 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있는데, 왜 교육이 변하지 않으면은 전혀 정말 발전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해서 혁명적으로 변화해야 되겠다. 그 부분은 뭐 누구나 다 느끼는 거고요. 그럼 그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게 대해서 이제 같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필요하죠. 기본적으로는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가 필요하죠. 역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따뜻한 감성이 중요할 텐데 인재 양성의 방법도 이젠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지형철 기자입니다. 꿈의 공장으로 불리는 미국의 테크샵. 회원들이 용접 장비나 컴퓨터 절삭기를 이용해 맞춤형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에선 3D 프린터와 워터제트 등 고가의 장비를 창업자들에게 개방하는 공방이 성업 중입니다. 누구나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대, 독창적 아이디어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미국의 소녀 실비아는 7살 때
공개된 설계도와 아두이노라는 손쉬운 회로를 이용해 수채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디어에 사람들이 열광했고 인터넷에서 2주 만에 7천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학력이라는 것을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문성과 그런 실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점점점 강화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 대학에서 실력을 쌓을 수 있다. 오히려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내가 전문 역량을 시대에 필요한 핵심적인 인재로 양성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전문 대학을 서로 줄 서서 가죠. 아마 대학 졸업한 사람들도 전문 대학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그런 대학 전문 대학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과 달리. 그리고 점점 이제 감성과 영성이 또 중요한 시대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전 미래학자들이 다 고귀하는. 왜냐하면 옛날처럼 그냥 지금 우리가 이미 그런 폐단을 보고 있잖아요. 어떤 물질 만든가 정말 자신의 어떤 이익만 추구하다가 결국은 사회 전체가 망가짐을 보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뭔가 의미 있는 그리고 고귀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앞으로 리더가 된다는 그런 사람들 쪽으로 모인다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그런 차원으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1번째 G죠. 글로벌 4.0이 왔어요. 1.0 시대는 이미 그 예전에 그 영토, 그죠? 영토로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식민지를 잡으려고 했던 거. 글로벌 2.0 시대는 이념으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념으로, 그죠? 이념으로 잡으려고 해가지고 뭐 공산주의 무슨 뭐 이래가지고 이념으로 잡으려고 했죠. 3.0 시대는 무역으로 잡으려고, 무역으로. 무역으로 해서 세계화한다고 무역을 잡으려고 했죠. 4.0 시대는 뭡니까 지금? 개인이 곧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를 활동할 수 있는 상황. 유튜브도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 많이 있고 그 외에도 개인이 얼마든지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죠. 이제는 개인의 글로벌화 시대가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역량이 있으면은 정말 어디나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차원으로의 개인이 글로벌화 되고 있다. 그다음 네 번째는 헬스. 누구나 이제 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더욱 더 이 헬스에 대해 관심이 갑니다. 그죠? 그래서 헬스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가지고 우리 삶 전 영역에서 이제 헬스를 느낀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 전체가 헬스 라이프 됩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도 독일의 그 아디다스라 하는 스포츠웨어 그 신발 만드는 공장을 갔는데 그래서 그 스피드 팩토리라고 그래서 스마트 공장이죠. 그 갔더니 이제 공장에 갔더니 공장이 원래 한 10만 명이 근무했던 그 아시아에서 그 공장을 폐쇄하고 거기다 지은 거거든요. 1년에 50만 원 털다 짓는데. 근데 공장에 들어갔더니 사람들로도 없어요. 두세 명도 안 돼요. 그 많은 10만 명이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뭐 식당 가서 그러면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더니 식당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이 많은 사람들 어디 갔냐 했더니 다 어디서 일하냐 했더니 R&D 센터에서 근무한대 대부분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소재를 만들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 많으신데 그 사람들이 많은 부분이 뭐냐? 헬스예요. 앞으로 아디다스는 헬스 스포츠웨어, 헬스 전문 회사가 되겠다는 거죠. 거꾸로 그냥 뭐 신발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헬스 전문 회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옷을 만들어도 옷에도 헬스가 연결되고 모자를 써도 모자와 헬스가 연결되고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아홉 번째가 인터넷. 뭐 이미 우리가 뭐 인터넷은 뭐 모든 곳에 다 있지만은 이때 인터넷에 서서히 이제 지능도 들어가게 하고 인터넷이 뭐 모든 곳에 이제 사물에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내가 탁 하면 여기서 화면이 촉해지죠. 자, 그다음에 나머지 마지막이 이제 뭐 다 느끼시겠지만은 잡 레볼루션, 일자리 혁명이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일자리가 기존의 직종이 그 역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직업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직업이 굉장히 전문화되고 세분화돼요. 더욱더. 또 한편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융합형 직업이 생겨납니다. 이제는 그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어떤 산업들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산업들이 막 생기면서 그런 새로운 산업, 새로운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에 의한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반대로 없어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포커스를 생기고 더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쪽으로 포커스 맞추면 되잖아요. 그죠? 없어질 걸 고민할 필요는 없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작업의 새로운 어떤 변화 이 부분도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그런 것이 변화가 A부터 Z까지 이렇게 쭉 하게 실질적인 거의 모든
이 미래 트렌드를 나름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럼 이런 어떤 큰 트렌드 안에서 크게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산업이 생기냐? 기반적으로는 일단 인재를 양성해죠. 우리 그죠? 전문 교육을 포함해서 창의성과 인성을 중심으로 하고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와 지능의 반도체가 하나의 기반 기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위에 하나의 기반 산업이 에너지, 바이오, 스마트 교육, 정보보호, 디자인 됩니다. 그리고 응용 산업으로서 미래 자동차, 헬스케어, 스마트 가전, 블록체인, 3D 프린팅, 첨단 콘텐츠, 로봇, 드론 이런 어떤 것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또 4차 선박스프레이라는 책을 또 같이 공유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큰 틀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와 이 산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어떤 변화에 따라서 우리 직업과 우리가 어떤 인재를 그럼 양성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직업의 변화가 있는가 이걸 알아야 또 저희들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뭐 다 아시다시피 기존의 일자리들은 없어진다. 기존의 일자리들은 그러니까 직업이 없어진다기보다도 기존에 하는 역량을 했던 사람은 더 이상 쓸모없다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미디어 쪽 관련해서 영상 쪽 30년 전에 했을 때만 해도 정말 이게 VTR 2개 갖다 놓고 이렇게 편집하고 했어요. VTR 2개 갖다 놓고 VTR 여기 꽂고 여기 꽂고 돼가지고 2개를 편집하고 했는데 그거 할 줄 아는 사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있으면 뭐 합니까? 그 사람 쓸 수가 없어요. 요즘 뭐 디지털로 다 해버리는데 그 VTR 갖다 놓고 프린터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필요 없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그 영상을 만드는 사람은 필요하지만은 다른 역량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영상을 만들어도 첨단 좀 더 새로운 어떤 그 특수 효과라든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역량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개념이. 네, 이미 뭐 이것은 현실이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나 뭐 해외에서는 현실이 되고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도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정형적이고 말씀드렸잖아요. 표준화되고 반복적이고 이런 것들은 계속 인공지능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것으로 대체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인간이 직접 하는다든지 감성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뭐 이런 차원의 어떤 그 일자리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세속 변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전에 정형화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관리하고 총괄적으로 새로운 어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변화되면서 그런 사람들은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없어지는 직종도 있지만은 오히려 어떤 미래의 전망을 보면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들은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 시대가 왔을 때 인터넷 시대가 오니까 뭐 엄청나게 없어질 거랬지만은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그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이런 4차 산업을 포함한 미래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일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없어진 걸 자꾸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없어지는 걸 우리가 고민합니까? 없어지는 것보다는 생기는 그 부분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거면은 세상에서 국민이 리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된다는 거죠. 크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산업들이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래서 크게는 한 10개 이 산업이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한 일자리들이고요. 자, 그러면 어떤 역량이 핵심으로 필요하냐? 저희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뭐 지금은 이 거의 공통된 분모입니다. 뭐냐? 일단은 이 창의성을 포함한 이런 인지 역량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인성, 그죠? 이런 부분이 이제 너무 중요하다. 그다음에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역량. 그다음에 평생 학습할 수 있는 혁신 역량. 여기에 이걸 기본으로 하라고죠. 예전에는 이제 이런 기본이 없이도 그냥 하나의 스킬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뽑을 때 이것만 뽑지 않아요. 스킬만 있다고. 충분히 그만한 사람이 팀워크를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팀워크를 해야지만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얼마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지. 기존에 시키는 것만 해가지고는 로봇이 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과 함께 이런 역량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자기의 영역에 전문 역량이 있어야 돼요. 전문 역량이. 그래서 더욱더 전문 역량이 예전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전문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문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치열한 취업 경쟁을 뚫기 위해 자격증 취득에 열을 올리는 요즘 스펙을 벗어던지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업들은 스펙보다 인성과 업무 열정에 더 비중을 두겠다고 합니다. 성서우 기자입니다. 자, 이거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학생들은 스펙이 중요하다는데 이제 기업체에서는 80%가 스펙보다 인성이 중요하다고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대기업들이. 예,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뽑을 때 지금 현재 공공기관들은 100% 다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그리고 지금 기업을 포함해서 중소기업도 아마 확정될 것 같은데 대기업들은 점점점 블라인드 테스트. 블라인드 테스트가 뭐냐면은 학력이 없는 거예요. 그 학생이 고등학생 나왔는지 대학교 나왔는지 전문대학을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공, 예? 학점을 또 보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봤을 스펙 보지 않아요. 뭐 보느냐? 얼마든지 그 학생이 예? 취업하려고 하는 그 학생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자격증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에 따른 포트폴리오가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팀워크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면접을 해보면서 또 질문해가지고 얼마든지 창의력이 있는지 팀워크를 얼마나 해서 인성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전문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팀워크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인성과 창의력을 가지고 이게 만들어 놓으면은 대학 졸업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뭐 대학원 나온 박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문대 학생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전문성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런 기본적인 이 인성과 창의성을 딱 갖추고 있으면은 더 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뽑을 때 그걸 못 보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그걸 못 뽑았잖아요. 학부를 뽑고 뭐 어느 대학 나왔는데 4년이 나왔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가면 갈수록 그러고 있어요. 그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왜? 점검을 해보니까 이거 대학 졸업했다고 뭐 특별하게 아닌 거예요. 역량이 중요한 거지.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런 전형을 가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된 우리가 교육을 하면은 오히려 더 학생들한테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트렌드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취업의 현장에서도 현재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 고등 지역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제 그런 큰 뭐랄까 트렌드나 어떤 사회적인 방향 이런 걸 보고 우리 고등 교육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걸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어쨌든 디지털 카메라에 밀려서 예, 이런 내용 기본적인 내용은 하고요. 어쨌든 미래 전체적인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 이거는 다 이제 공감대가 형성된 거고 또 우리 혁신은 누가 하느냐? 혁신의 주체는 이제 대학이 해야 된다는 게 현재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현재 정부의 나름대로 그래도 그 결정이었어요. 그 전에는 대학이 아니라 강제로 시키려고 했는데 솔직히 우리도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이 대학이 하게끔 해야지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대학이 주체가 돼서 혁신을 하도록 하자. 어떤 그 기본적인 그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대학 스스로가 얼마나 혁신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하지 말고 스스로 혁신을. 그리고 나중에는 평가는 대학이 얼마나 혁신했는지를 그것만 가지고 평가합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원을 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자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발표했잖아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전문 대학은 어떻게 하느냐? 크게는 어쨌든 미래 유망 직종에 연계되어 있는 실무 교육, 그죠? 너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그 실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수 방법을 바꾸자. 자, 그다음에 지역 평생 지급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또 다양한 어떤 그 수요를 맞춰서 지역의 어떤 전문가 또 지역의 어떤 그 니즈에 맞는 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변화하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직업 교육 차원에서 직업교육진흥법도 뭐 해보자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의 현 위치는 어떻게 돼 있는가? 저도 한번 살펴보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여기 고등직업교육기관 여기 전문대학, 그죠? 예를 들어서 일반 대학이 여기 204개. 그다음에 평생교육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5,000개가 넘어요. 여기 뭐냐? 다 학사학위 줄 수 있는 데입니다. 거꾸로 학사학위 줄 수 있는 곳이에요. 무슨 뭐 학점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무슨 사이버 대학 해가지고 방송통신대 포함해서 직업훈련 여기는 뭐 더 많죠. 직업훈련.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엄청난 경쟁에 지금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두 개가 경쟁이 아니에요 지금. 이 두 개가 경쟁이 아닙니다. 더 경쟁은 여기가 더 많은 거예요. 평생교육은 그냥 무한대로 늘리고 있고 정부는 그죠 지금 계속 늘리고 있어요 지금. 학사학위 막장 뭐 마음대로 줄 수 있도록 학점만 따면은. 그것도 교육부 이름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직업훈련학교도 뭐 그냥 뭐 학사학위 다 줄 수 있도록 지금 바뀌려고, 그죠?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전문학사 또 4년제 학사 뭐. 그러니까 이게 또 사이버 대학 해가지고 막 그냥 엄청나게 내렸죠, 이마. 정원도 엄청나게 내려놨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데와 차별화된 그런 어떤 고등 직업 교육으로서 전문대 그냥 단순히 학위만 우리가 학사학위 줄 수 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다른 데 다 주는데 뭐. 다 주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주는데. 학사 학위만 준다는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렇게 많이 주는데 이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서 전문 대학만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다른 데서는 하기 못하는 거.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문대학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오히려 이 시점에. 그리고 미래 지속 가능하게끔 만들자. 그를 위해서는 어쨌든 미래 대응을 위해서 미래 예측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내부에서 기르고 내부에서 해야 되니까 혁신을 오늘 우리 총장님이 이렇게 모이신 것처럼 또 우리 뭐 각 직원들 포함해서 처장님 포함해서 또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미래 인재 역량을 양성, 미래 인재를 이제 양성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창의성과 그 미래 예측을 포함해서 하는 중장 단기적인 그 혁신 전략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전문 대학의 전반적인 어떤 미래에 대해서 어떤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트렌드가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는 전체적인 그 협력에서도 필요하지만은 각 전문 대학 자체적으로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봤어요. 그 강원도 공무원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 전 공무원들 모든 공무원들이 마치 최문순 도지사가 이 미래 뭔가 새로운 트렌드 해봅시다 가지고 한번 공무원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 미래 전략 워크숍을 우리 대학 신문에서 아마 얼마 한 것처럼 저희들 그때 공무원들 기획 팀장들 대상으로 다 했습니다. 모든 그 관련된 뭐랄까 군수 하다못해 업 단위까지. 그랬더니 강원도가 요즘 확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아마 여러분들이 강원도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무슨 뭐 정부 프로젝트 있잖아요. 강원도가 거의 다 따가요. 빅데이터 수도 시범이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가 무슨 빅데이터 수도입니까? 갑자기 도매 상권에. 근데 빅데이터 수도 하면 강원도에서 들어가면. 그래서 2천억, 3천억이 투자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무슨 헬스케어 조금 전에 헬스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헬스케어 시범 사업 강원도만 할 수 있어요. 다른 데서는 시작도 못해요. 왜? 어쨌든 뭔가 새로운 변화가 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전략하고 자기들의 약점과 강점을 최대한 어떻게 활용해서 그것을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해보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러면서 저희가 봤을 때 이 전문대학의 그럼 정체성 어떻게 할 거냐.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예요. 어쨌든 4차 상임위 도래하면서 경쟁교육기관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왜? 평생교육은 근데 또 한편으로는 평생교육이라는 게 또 호재가 있어요. 누구나 평생교육 받아야 돼요. 한번 교육받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교육정책은 분명히 변했어요. 어떻게? 각 대학이 혁신하게끔. 그죠? 그리고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문대학은 오히려 직업 현장에 새로운 필요한 직업 업무 교육을 강화시켜주고 그래서 핵심 역량,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전문 역량에다가 핵심 역량인 창의성과 인성과 이런 것들을 같이 배양시켜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롭게 변화하는 어떤 그 변화를 직무 역량을 강화시켜주면은 평생 교육을 되죠. 현장에 새롭게 재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재교육이 엄청나거든요. 평생교육장은. 그래서 재교육자들이 정말 전문대학에 와서 새롭게 변화하는 능동적으로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그것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다. 그럼 전문대학을 가죠. 저도 4년제 대학 있지만 4년대학 뭐 바꾸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여기서 바꿔주면은 가서 받는 거예요. 왜? 당장 필요하니까. 기업에서는 바로 필요하거든요. 지금 당장. 그리고 지역과 연계된 어떤 특성화된 교육. 이거는 정책적으로도 필요하고 또 어떤 필요하고. 그럼 이런 내용들을 나름대로 전문대학이 이미 하고 있지만은 더 강화해서 하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변화를 크게는 이제 교육 과형 혁신, 방법 혁신, 그다음에 지역과의 협업 혁신, 그다음에 교육 장소의 혁신, 그다음에 교육 대상 혁신 이런 차원으로 우리 전문 대학이 혁신을 하면은 또 나름대로 어떤 그 뭔가 위상을 더 강화시키는 좋은 어떤 의미가 될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어쨌든 이런 대학들이 혁신을 하고 노력하는데 예를 들어서 드론을 뭐 가르친다. 대학에서 그런 전문 대학은 가능하거든요. 대학은 드론 과정이 없어요. 근데 전문 대학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은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내려 밑으로. 야 이거 그림이 내려. 하늘에서 벌떡벌떡 그리잖아요 지금.
하늘에서 벌떡벌떡거려. 더 내려. 네, 이건 뭐 재미로 지어지는데 김건모라고 하는 분이 가수가 드론으로 세계 최초로 이 낚시를 잡았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세계 국제 낚시 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드론 낚시 대회 하면 한국으로 와요.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든 겁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또 드론의 최고 전문가가 됐어요. 이분은 자격증도 엄청나게 땄고 웬만한 거 다 합니다. 근데 드론을 여기 보시면 뭐 이거는 좀 눈에 안 보이지만 드론이란 게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드론을 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장난감 올려놓고 올려가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그 분야에서 그 역할을 하려면은 이 장난감 뭐 1, 2주 배워갖고 이래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소한 전문대학처럼 1년, 2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고가로 가요. 제가 지금 같이 우리 국제미래학회에서 드론 위원장이 2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쨌든 드론 분야의 최고죠. 이분들은 어디 가서 뭐 이래서 무슨 공공기관이든 어디 가서 자기들이 뭘 해달라 하면요 시간당 최소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도 뭐 해외 같이 갈 때 또 가잖아요. 같이 가서 또 드론 해가지고 촬영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주면은 2박 3일 모든 비용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벤처 타고 다니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드론 이전에는 뭐 이렇게 계시지만은 저기 신문사 사진 기자였어요. 근데 드론 전문가가 10년 전 이후에 막 자기가 스타일이 돼가지고 최고 전문가 되다 보니까 이분은 뭐 부르는 값이에요. 안 하면 말아. 왜?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드론을 한다 그러면 드론의 전문가를 만들어야지. 최고의.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드론하면 드론 좀 만지고 조금 작동할 줄 알고 이러면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왜? 해봤자 뭐 어떻게 찍습니까? 고난도에 여러분 알겠지만 영화, 영상, 광고 보면 막 엄청난 고난도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찍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해도 전문가를 만들어야 되죠. 전문가를. 근데 일반 대학보다는 전문 대학이 그런 전문성을 만드는데 더 유리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교과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상으로. 그래서 어쨌든 똑같은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영역에서 필요합니다. 이제는 3D 프린트다. 3D 프린터로 간단히 생각하면 와 이거 뭐 장난감 프린트하는 거 이런 생각하면 안 되냐고. 네, 3D 프린터로 식당도 만들었어요. 음식도 만들어내요. 그런 식당도 만들어졌어요. 3D 프린터 전문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음식과 식당까지. 그래서 음식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식당을 완전히 3D 프린터 식당을 이게 한 끼에 20만 원 하는데 줄 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외에도 뭐 3D 프린터가 연계돼가지고 모두 안 하는 게 없어요. 자동차도 이미 3D 프린터를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3D 프린터와 이런 새로운 걸 조금 접목시키면요. 자동차 회사를 개인도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그게 대표적인 회사가 테슬라 아닙니까? 테슬라가 지금 전 세계적인 회사가 됐지만은 처음 시작할 때는 직원이 본인이 자기 그 창고에다가 3D 프린터 건물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맞춤형 자동차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인기 있으니까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정말 테슬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 회사가 됐어요. 근데 어쨌든 3D 프린터라는 것 자체가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조립하기 몇 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전문성을 기르면은 전 세계 어디 가서나 그 사람들은 서로 오라 그래. 서로.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 전문가는 없어요. 제너리스트는 많아. 그냥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많아. 전문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각 모든 영역에 그런 전문가들이 되면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전문 역량을 길러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각 분야에 필요해요. 그다음에 교수 방법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에 따라서 바꿔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뭐 저는 스마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면서 뭐 이렇게 같이 팀워크를 하면서 언제든 교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한 한 이제는 이제 전문 그 프로젝트 형식으로 하면서 또 실무 형식으로 그렇게 바꾼다. 교수 방법도. 자, 그다음에 교육 대상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우리 학생들이 메인이지만은 이제는 재교육. 지금 현재 기업에 있는 사람들의 재교육. 그다음에 오히려 고령화 되면 될수록 뭡니까? 50대도 뭐래요? 저도 지금 다음 60 넘어가면은 60 이제 곧 되는데 60 넘어가지고 앞으로 한 3, 4년, 4, 5년 동안 뭔가 새로운 걸 배워갖고 해야 되겠다. 예? 뭘 배울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뭘 배워? 왜? 앞으로 아무리 못 살아도 30년, 20년 살잖아요.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버 노트도 필요하고 현재 기업에 있는 사람도 재교육 필요하고 어디서 받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뭐 오히려 국부에서 전문대학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일반 학원 가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죠? 공신력 있고 그런 차원으로 대상들도 얼마든지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또 뭐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도 데려온다 그러고 해외 나가 장소도 그래서 저희들이 또 미래창의 캠퍼스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이 보면 교육 과정을 포함해서 막 다양하게 저희들이 또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픈해서 막 어디든지 막 다양하게 합시다. 전문가들 양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장소도 이렇게 이제 현업에서도 하는 것처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걸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이 필요하고 해외에서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지역과의 협업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특히 지역의 문화 또 지역 특화 사업 또 지역의 어떤 그 기업이나 어떤 전문인들의 재교육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강화되면은 새로운 어떤 체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하나의 그 장이 전문대학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느낌이 이렇게 보면은 더 솔직히 저는 4년제보다도 전문대학이 정말 원래의 어떤 그 위상을 어떤 정체성을 더 살리면서 하면은 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 4차 혁명의 새로운 변화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필요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저는 이게 차차차 전략이라고 불렀어요. 차차차 전략이 뭐냐면은 이 미래의 변화, 체인지, 미래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다음에 챌린지, 그것을 도전 정신을 가지고 개척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찬스, 그런 어떤 새로운 변화를 이제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런 차차차 전략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전문대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혹시 뭐가 보이나요? 뭐가 보이십니까? 마지막인데, 예? 점 보이죠? 예. 대부분이 99.9% 점이 보이죠. 근데 실제로 뭐가 많아요? 흰 여백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99.9%는 여백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대부분의 99.9%는 점을 보인다고 해서. 근데 어쨌든 뭐 뭘 보이든 간에 여백도 있다. 여백을 보면 엄청난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가능성.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 우리 보면은 막 없어질 거, 일자리 없어지고 뭐 없어지고 뭐 인구 줄고 이거만 보면은 없어지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드린 거잖아요. 와, 우리 대상이 막 이제 전 인류로 인구로 늘어나고 막 재교육 필요하고 막 또 우리 그 새로운 변화의 인력이 우리 전문대학에서 이제 양성돼야 되는 전문 인력이 막 필요하고 그러면 막 와, 우리 앞으로 막 우리 쪽으로 너무 많이 오게 고민하겠네. 제대로만 핵심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면 되죠. 그죠? 충분히 저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면. 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준비하지 않은 국가, 기업, 개인에게 미래는 없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고 성공은 실천하는 자의 것이다. 이거 미래학자 저희들 같이 하고 있는 피터 스위처 이분인데 어쨌든 우리는 뭐 어쨌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에 대한 준비하고 또 그것을 뭐예요? 실천해야죠. 실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지 않으면 또 아무리 준비하면 뭡니까? 실천해야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는 미래의 방향과 가야 할 길을 제대로 타진할 길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막 정신없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한 번씩 이렇게 고민해보고 하는 것처럼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시간을. 그래서 저는 저의 전화 이렇게 하시면은 항상 이 음악이 나옵니다. 우리는 느리게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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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느리게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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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빨리 가다가는 죽을 만큼 뛰다가는 3분이 지나가는 예쁜 고양이 한 마리도 못 보고 지나치겠네 우리는 느리게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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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이러면서 어떤 것이 과연 방향이 옳은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깨달음을 또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발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면은 저는 그 오히려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미래는 우리 전문대학이 어떻게 혁신하냐에 따라서 거의 뭐 우리 인재가 그 필요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가 양성되느냐 없느냐 그 100%는 아니지만은 많은 부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